창덕궁 수강전의 문이 열리고 환희에 찬 신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466년 2월 13일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의 적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실의 경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날 태어난 아이는 이현 훗날 제한대군으로 불리게 될 예종의 차남이었습니다. 비록 적장남 인성대군이 있었으나 왕실의 모든 이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핏줄이 이어진다는 것,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어머니 한씨는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좌리 공신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우의정겸 영경연 춘추관 관상감사 청천 부원군 증시 양해공 한백륜의 딸로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예종은 자신의 차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드리워질 먹구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이현이 세상의 빛을 본 지 2년이 지난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자신의 차남 이현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미 적장남 인성대군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인성대군은 3살의 어린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이로써 이현은 예종의 유일한 적자가 되었고 조선의 왕위 계승서열 1위에 올랐습니다. 왕실의 모든 이들이 이 어린아이를 미래의 군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이현이 원자로 책봉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469년 11월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재위기간 단 14개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기록한 예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이현의 나이는 겨우 4세, 어린 나이에 부왕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어린 이현은 어머니 안순왕후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상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대신들과 궁녀들의 통곡 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빨리 가십니까? 신하들의 비통한 목소리가 이현의 작은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종의 상여가 창덕궁을 빠져나가는 순간 조선 왕조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유학자들과 대신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가? 원칙대로라면 예종의 적장자인 이현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4세,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성왕 대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대신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의경세자의 차남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오. 자성왕 대비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대신들은 자성왕 대비의 뜻에 따랐고 그렇게 자을상군이 성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의 한 작은 정각에서 어머니 안순왕후는 어린 이현을 품에 안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이현의 볼을 적셨지만 어린 그는 그저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이현, 그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어린 나이에 부왕을 잃고 왕위마저 사촌 형에게 넘겨준 이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린 나이에도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1470년 이현이 5세가 되던 해 성종은 그를 제한대군으로 책봉했습니다. 제한이라는 이름에는 고요하고 평안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종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닌 이현이 왕위에 올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한대군으로 봉해진 어린 이현은 왕실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왕위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제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예종의 적장자로서의 자부심과 왕위를 빼앗긴 서름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린 제한대군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470년 늦가을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제한대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제한대군이라는 자귀를 받은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군이라. 하지만 왕은 아니구나. 어린 제한대군의 중얼거림이 가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는 겨우 5살이었지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제한대군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한대군을 특별히 예우했고 대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한대군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종의 적장자, 본래대로라면 왕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군께서는 오늘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스승의 목소리에 제한대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제한대군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단순히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행동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1471년 봄 창덕궁의 한 정각에서 자성왕 대비와 성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처지가 위태롭습니다. 그는 예종의 적장자로서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성왕 대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자성왕 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린 나이에 역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실의 역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 속에서 왕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자성왕 대비와 성종은 제한대군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한대군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474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한대군은 증조부 세종의 적칠남인 평원대군 일임의 봉사손으로 출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한대군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그는 단순히 예종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원대군의 후계자,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한대군을 직접적인 왕위 계승 라인에서 멀어지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평원대군의 사당에서 제한대군은 입양식을 치렀습니다. 9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의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안순왕후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평원대군의 후계자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 주변의 목소리가 제한대군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분노였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출계 이후 제한대군의 행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조용해졌고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연에서는 스승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그를 바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의 아들이 저렇게 어리석으니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었구나. 그런 목소리가 궁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단순한 바보로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날카로운 관찰자들은 제한대군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그가 바보인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성종 5년 가을의 끝자락에서 제한대군은 경복궁의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물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9살이 되었지만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종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그는 이제 평원대군의 봉사손이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단순히 슬픔의 표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점차 바보의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성종은 제한대군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이런 생각에 성종은 제한대군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한대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한대군은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고 많은 이들은 그를 단순히 바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 세계의 문은 오직 그만이 열 수 있었습니다. 1478년 봄 한양의 꽃들이 만발할 때 조선 왕실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세가 된 제한대군의 혼례가 결정된 것입니다. 상주 김씨, 사도시 정김수말의 딸과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한대군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혼례를 올린다고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한 전각에서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어머니 안순왕후는 아들의 혼례를 위해 직접 나서서 준비를 지휘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혼례는 왕족의 품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는 예종의 적장자였고 그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혼례 당일 제한대군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신부의 모습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주 김씨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몸이 편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한대군은 계속해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신부를 주었을까? 혼례 이후 제한대군과 상주 김씨의 생활은 그리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김씨는 간지를 앓고 있었고 종종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한대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어머니 안순왕후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안순왕후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한대군은 아내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고 자신이 그녀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순왕후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1480년 제한대군은 성종에게 이혼을 청원했습니다. 김 씨는 간지를 앓고 있어 정신이 혼미합니다.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성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실에서 이혼은 드문 일이었고 특히 제한대군의 경우 그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한대군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주 김 씨의 외조부 유수는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김 씨가 간지를 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직접 간병하여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성종은 제한대군의 청을 들어주었고 그와 상주 김 씨의 혼인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4세의 제한대군은 다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양부원군 박중선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새로운 신부는 건강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새 신부와 함께 살면서도 종종 첫 번째 아내 상주 김 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3년이 지난 1484년 제한대군의 결혼 생활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두 번째 아내와 멀어졌고 오히려 첫 번째 아내였던 상주 김 씨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는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건강했고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은 고민 끝에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종들을 시켜 아내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여종들을 혼내주었습니다. 제한대군은 더 나아가 아내가 잠든 사이 여종들을 그녀와 동침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그녀가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든 것이 제한대군의 꾸며낸 이야기임이 밝혀졌고 여종들은 모두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제한대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안순왕후를 찾아가 애걸복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첫 번째 아내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안순왕후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을 찾아가 둘째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어찌 이혼시키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는 안순왕후와 제한대군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했고 제한대군은 두 번째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종은 제한대군에게 세 번째 부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전처 김 씨와 재결합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고집에 성종은 혀를 찼습니다. 내가 내 처를 미워해서 내치지 않았느냐? 왜 미친년 널뛰듯 하냐? 하지만 제한대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아무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혼자 살 거야. 결국 성종은 3년 만에 제한대군과 상주 김 씨의 재결합을 허락했습니다. 1487년 21세가 된 제한대군은 다시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정과 궁중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제한대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행동이 모두 계산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제한대군과 상주 김 씨의 재결합 이후 그들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제한대군은 점차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성악과 악기 연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가 바보인가? 아니면 그저 연기일 뿐인가? 1488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제한대군의 저택에서는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 소리였습니다. 22세가 된 제한대군은 이제 성악과 악기 연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악기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재능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의 재능을 목격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은 평소 멍청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음악을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고 그의 몸짓은 우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가 바보인가? 아니면 모두 연기였던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제한대군의 음악적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여종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들은 모두 그의 가르침을 받아 뛰어난 음악적 소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궁중에까지 퍼졌고 많은 이들이 제한대군의 음악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롭게 즉위한 연산군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음악적 재능과 그가 가르친 여종들의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한대군의 여종 넷을 궁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여종들을 요구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처음에는 연산군의 요구에 응했지만 점차 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연산군의 추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여종은 보낼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거부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제한대군을 위협했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더욱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연산군도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1498년 가을 연산군의 폭정이 점차 심해질 때 제한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그의 손길이 제한대군에게도 닿게 되었습니다. 연산 11년 1505년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집을 징발했습니다. 그는 제한대군의 저택에 뇌영원이라는 이름의 가흥청을 설치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족의 집이 기생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집이 기생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명목상 집값을 치러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한대군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분노나 저항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제한대군에 대한 연산군의 태도는 특이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왕 대비, 양모자손왕 대비, 이복동생 진성대군에게조차 냉담했지만 제한대군에게만큼은 특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의 집을 징발한 것은 예우라고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한대군의 생명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한대군이 바보인 척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연산군이 제한대군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한대군은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제한대군은 39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아내 상주 김씨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한대군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운명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군의 후사가 되었으니
나도 반드시 대군으로 후사를 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식을 갖지 않았다고 추측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고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의 즉위와 함께 제한대군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특별히 예우했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연산군 시대에 중단했던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상이 즉위하는 날 다시 전처럼 곡을 연주하니 사람들이 공이처변을 잘한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제한대군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종 시대에 들어서면서 제한대군은 점차 노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했고 자신의 저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 상주 김씨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종의 적장자로 태어났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의 인생, 그것은 어쩌면 끝내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을까? 중종 14년 1519년 제한대군이 병을 앓자 중종은 직접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종에게 제한대군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어른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의 방문에 제한대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종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후 더욱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만남은 제한대군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음악적 재능은 노년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기를 연주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그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제한대군은 이런 관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1520년 초여름 창덕궁 후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54세가 된 제한대군은 중종과 함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하. 제한대군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더욱 깊어졌지만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중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한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무탈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깊이 존경했고 제한대군은 중종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임금이 왕실의 어른을 부르는 호칭으로 깊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번 음악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소. 그대의 재능은 정말 놀랍소. 중종의 칭찬에 제한대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미약한 재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1520년 초여름 창덕궁 후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54세가 된 제한대군은 중종과 함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하. 제한대군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더욱 깊어졌지만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중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한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무탈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깊이 존경했고 제한대군은 중종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임금이 왕실의 어른을 부르는 호칭으로 깊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번 음악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소. 그대의 재능은 정말 놀랍소. 중종의 칭찬에 제한대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미약한 재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제한대군은 중종에게 자신이 작곡한 새로운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기자 아름다운 선율이 정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종은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그의 슬픔과 기쁨,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중종은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대의 음악은 마치 하늘의 소리 같소. 이런 재능을 가진 그대가 우리 왕실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소. 제한대군은 이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예종의 아들이지만 왕이 되지 못한 자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말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1521년 겨울, 제한대군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기침을 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상주 김씨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대군께서는 좀 쉬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하지만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중종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어이들을 보내 제한대군을 진료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라. 그분은 우리 왕실의 귀중한 어른이시다. 중종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제한대군을 진료한 후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환이 겹쳐 있습니다. 중종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한대군의 쾌유를 빌며 특별한 약재를 하사했지만 제한대군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523년 봄 제한대군의 건강이 잠시 호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마지막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악기를 하나하나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음악회에는 중종도 참석했고 많은 조정 대신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제한대군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제한대군은 중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음악이 전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의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그대의 음악은 언제나 나에게 큰 위안이 되어 왔소. 그대의 재능은 우리 왕실의 자랑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1525년 겨울, 제한대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발에 종기가 생겨 고통을 겪었고 의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직접 사자를 보내 제한대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의 은혜가 지극히 중한데 신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525년 12월 14일 제한대군은 자신의 침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0세,
그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상주 김씨가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한대군의 부음이 전해지자 중종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조회를 보지 않았고 특별히 부의를 더하여 제한대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도승지 유여림을 보내 치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우는 제한대군이 왕실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한대군의 장례식은 1526년 3월 2일 광주 중도음촌 언덕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조정 대신들과 왕실 인사들이 참석했고 중종은 특별히 이천정 이수래에게 상사를 주관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중사 박승은과 서원군 한순에게 명하여 장사를 감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특별한 예우였습니다. 제한대군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내가 대군의 후사가 되었으니 나도 반드시 대군으로 후사를 삼겠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식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때로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한대군의 죽음 이후 그의 저택은 수진궁이라는 이름의 왕실 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자기를 받기 전에 죽은 왕자녀, 그리고 출가 전에 죽은 공주,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의 흔적은 이렇게 왕실의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시호는 영효였습니다. 영은 어지럽지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효는 그가 어머니 안순왕 후에게 보인 깊은 효심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호는 제한대군의 인생을 잘 요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제한대군 이현 그는 조선 왕조에서 어엿한 임금의 적장자이면서 특수한 상황 없이 왕위는커녕 왕세자 자리 근처에도 못 가본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자기 보존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바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것은 모두 생존을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종의 적자요 세조의 손자이시네. 왕위는 돌아가는 곳이 있어 평원대군의 후사가 되었네. 대군의 호 내리시니 지위가 아주 존귀했네. 부귀는 항상 하기 어렵고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네. 공이 후사를 두지 못했으니 어찌 뜻한 바 없으랴. 감산의 언덕에 이런 정원이 묻히었네. 비석에 이 글을 새기니 후일 속이지 않으리라.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왕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희생자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지혜로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제한대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권력과 지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것이 생존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한대군 이현 그는 조선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인물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